기괴의 탄생. 김금희. 그날 선생님을 보러 가는 기분은 착잡하고 긴장되었는데 정확히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틀에 한 번은 나가 죽으라든가 가만두지 않겠다든가 하는 말을 서로에게 서슴지 않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이혼은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누군가에게 해야 할 적당한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나는 웬만하면 회사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것이 프로다운 거라고 선배들에게 배웠지만 그날은 그러지 못했다. 점심에 부서 사람들과 초밥집에 가 마지못해 초밥 몇 알을 주워 먹으며 선생님에 대해 생각했다. 선생님이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대학원생 남자에게 되돌아가기 위해 이혼을 선택한 상황을. 그건 정말 와사비 같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 와사비 같다는 것이 뭔지 설명은 안 되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하자 그 와사비 같은 자식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싶었다. 선생님은 그 관계가 미래를 자극하는 쇠말적인 맛이고 눈물 콧물을 빼는 통속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그리고 다소의 부끄러움도. 선생님은 그런 일을 버려놓고 감당이 되지 않는 듯 속내를 흘리고 다녔는데 자기는 나를 포함해 소수에게만 말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제자들 상당수가 알고 있었다. 졸업생이 모인 어느 술자리에서는 그 일을 소재로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 그럴 때의 선생님은 우리의 선생님. 어려서 피아노에 재능을 보여 서울의 유명 예고와 대학을 마치고 영국의 음악학교를 장학생으로 다니다 수석 졸업하고 음악이론 교수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예술대학의 교수이자 연말이면 자작 연주곡으로 콘서트를 열어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술집 테이블 위라면 하나는 있는 맥주에 반쯤 젖은 축축한 냅킨 따위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졸업하고 강사로 취직하거나 단원으로 현장에서 뛸 때 선생님 도움을 받지 않은 인간들이 없는데도 그랬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조용히 취직한 사람은 나였다. 못해도 보름에 한 번씩 안부를 물으며 스승의 날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줄줄이 챙긴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런 빚진 것 없는 나도 말을 얹지 않는데 저것들이. 나는 열불이 났지만 치밀어 오르는 말들을 그냥 온도락으로 얼렸다. 보태면 길어지니까. 위스키를 목구멍으로 흘려보내느라 말할 틈이 없어진 건 좋았지만 하지 못한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아주 불편한 질감의 채기가 느껴졌다. 지난 계절의 일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겨울이 가고 새해가 되고 봄이 오고 미세먼지가 부유하면서 선생님은 이혼을 감행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교에서 문제가 될까봐 미리 선수를 친 것도 아니었고 배우자 선생님이 알게 된 것도 아니었다. 고작 와사비와의 관계를 위해, 그것이 절대의 순도를 지닌 감정의 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선생님은 여전히 내게 큰 사람이니까 그 포부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무용과 대학원생은 전혀 그런 타입이 아니었다. 일이 커지자 휴학하고 잠수를 타버렸으니까. 그는 카드장처럼 마르고 낯빛이 좋지 않았고 무용과 애들이라면 다 있어야 할 듯한 근육도 별로 없이 어깨가 안으로 말려들어 있었다. 그리고 손목이 얇았는데 그건 뭐라도 제 손에 들면 얼마 못 가 다 내팽개치고 말 듯한 불신이 드는 자라다만 아이의 것 같은 손목이었다. 또 그에 비하면 손가락은 지나치게 길고 손도 커서 무용과 발표회 때 찍은 동영상을 보고 있자니
파리채가 공중을 휙휙 나는 형국이었다. 그뿐인가? 분장을 했는데도 감출 수 없는 여드름 자국하며 한편으로 뒤틀려 있는 치열하며 유튜브에서 수십 번 돌려본 그 영상을 떠올리며 내가 그렇게 회오리 치는 적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황 부장이 율령씨 왜 이렇게 죽상을 해? 누가 보면 죽은 생선들한테 묵념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 하고 농담했다. 당연히 하나도 안 웃겼고 아무도 안 웃었는데 오직 리에 씨만이 락교를 집어들다 말고 얼굴 전체를 펴며 화사하게 웃었다. 90년대 초반 뉴욕으로 떠나 지난해에야 한국으로 돌아온 리에 씨는 그동안 한국어가 그리웠는지 아무 말이나 들어도 그렇게 성의 있게 반응했다. 문제는 그 반응이 일반적인 한국 직장인들의 감수성에 비해 지나치게 풍부하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냥 그것이 뉴욕 스타일인가 보다. 정확히는 뉴욕의 한국인 스타일인가 여겼지만 안 그래도 40 후반에 신입사원이 들어온데 불만인 직원들은 점점 노골적으로 불편해하고 있었다. 초밥집에서 나와 산책을 하겠다고 했더니 리에 씨가 자기도 걷겠다고 따라왔다. 거절할까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우리는 생각보다 멀리 경복궁을 지나 역사박물관까지 걸었다. 그러면서 빌딩과 가로수, 신축 건물에 임시로 설치해 놓은 비계와 전광판들이 만들어내는 그늘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를 반복했다. 어디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지 리에 씨는 여러 계절을 통과한 것 같네 하며 특별한 감흥을 덧붙였다. 나는 순간 리에 씨가 뉴욕에서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좀 물어볼까 싶었는데 혹시 그러면 예의에 어긋나는 건가? 아닌가? 해서 망설였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끼리 그런 각자의 사연을 알게 되면 너무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사수는 리에 씨가 뉴욕의 갤러리에서 일했다고는 하지만 이력서를 보니 전시기획자 서포트에 불과했는데 그 경력을 보고도 뽑은 건 희망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차갑게 논평했다. 그런 건 시장의 교란이고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얻게 된다고. 나는 어차피 담당 업무가 다르니까 그런 내막까지는 알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인상적으로 본 리에 씨의 행동이 있었으니까. 리에 씨는 탕비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공동으로 쓰는 사무용품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을 때 그렇게 만든 장본인을 꼭 찾아 지적하고 넘어갔다. 보통의 우리라면 한두 번은 억지로라도 이해의 실마리를 만들어 넘어가고 조용히 흉보고 그래도 안 되면 대체 누가 그랬어? 하는 혼잣말로 당구로 치자면 쿠션을 넣은 저격으로 해결하는데 리에 씨는 그런 고려가 없었다. 언젠가 퇴근하면서 그런 지적하는 것 안 어려우세요? 저는 더구나 막내라 참게 되는데 하자. 리에 씨는 참으면 안 되죠. 라고 했다. 참으면 미워하게 돼. 그러기 전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현명함이라면 선생님에게도 적당한 말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인생에서 경험은 너무 중요하고 해서 회사에서도 경력자에게 월급을 더 주고 사수나 선임이라고도 부르고 경로도 우대하고 그러는 것일 테니까. 여기 시시하죠? 뉴욕에 살다가 여기 오면. 나는 이제 완연히 푸른 기운이 차오른 나무들을 올려다보면서 운을 뗐다. 층층이 다른 높이의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오후의 소란과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기쁘게 살 작정으로 서울에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지 않으시구나. 나는 급하게 이사했다는 홍제동의 그 아파트에서 혼자 오후를 보내고 있을 선생님을 생각했다. 자기 물건 챙기는데 젬병이니까 아마 숟가락 하나 제대로 식탁에 놓여 있지 않을 것이다. 배우자 선생님과 함께 모았던 2000여 장의 CD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같은 학교의 연극원 교수였던 배우자 선생님은 연말이면 독일의 전통빵인 슈톨렌을 직접 구워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내게 주곤 했는데 그 모든 안락의 기억들은 이제 안녕이었다. 나는 그 사실이 못 견디게 억울했다. 우리는 돌아갈 때는 택시를 타기로 했다. 산책에 어울리지 않지만 때론 그런 게 산책의 묘미라고 리에 씨가 말했다. 광화문을 지나는데 틀어놓은 분수 사이를 뛰어다니며 아이들이 환호하고 있었다. 이미 물에 젖어 신발 따위는 벗어던진 아이도 있고 그런 아이들의 명랑함을 지켜보면서 합류를 고민하는 아이도 친구에게 물을 뿌리기 위해 두 손 가득 물을 담았다가 뛰는 동안 다 쏟아버린 아이도 있었지만 가장 특이한 아이는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은 듯 잔뜩 인상을 쓴 채 안 돼! 하고 손을 내젓는 안경 쓴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6살이나 되었을까 싶었는데 한 손으로는 엄마 손을 잡고 있었지만 나머지 한 손으로는 누군가들에게 안 돼! 안 돼! 했다. 나는 그 애가 그렇게 손을 흔들 때마다 왠지 맞서고 싶은 기분이었다. 내가 뉴욕에서 여기 왔던 2016년 말에 집회가 한창이었잖아요. 광화문에 그렇게 사람 많은 거 대학 때 시위 이후로 처음 봤어. 저도 구경을 다 했어요. 사람이 와 모여 있는 거 보니까 나도 살 수 있겠더라고. 뉴욕 떠나면서 한국에서 죽어야지 했는데 오 살겠구나 하고 생각했어.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 정치적 이슈들이야 나랑 상관없고 알 수 없다 싶으면서도 그때 마음에 무언가가 풀리면서 말이 한마디 두마디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어차피 선생님과 리에 씨는 아는 사이도 아니니까. 그래서 택시에서 내릴 때쯤에는 이미 그 한심한 자식과 선생님의 숭고한 선택에 대한 나만의 관점과 해석과 중간에 터져버린 눈물까지 이미 부끄러울 정도로 속내를 드러내고 만 뒤였다. 리에 씨는 그 이야기를 오, 어머나, 저런, 안 되지 하는 적절한 반응과 함께 적극적으로 들었는데 이 문제가 적어도 내게는 감당이 어려운 매우 심각한 일임을 간파한 리에 씨는 오늘 점심시간이 끝났지만 내일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기약하며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어차피 위로의 말을 준비할 필요는 없으리라 안심시켰다. 말할 타이밍도 없이 선생님 쪽에서 쉴 틈 없이 말들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 리에 씨는 이혼한 뒤 짐을 싸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출국일을 기다렸는데 스태프를 붙들고 몇 시간을 아무 말이나 떠들어댔다고 했다. 왜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묻자 리에 씨는 좀 씁쓸하게 웃었다. 살짝 찡그린 이마에 주름과 기미가 가득한 것이 눈에 들어왔고 이윽고 두렵잖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홍제동에 도착해서도 나는 아파트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를 배회했다. 바로 앞에는 홍제천이 있었는데 서너 마리의 오리가 수풀을 주둥이로 뒤지다가 뭐에 놀랐는지 날지도 못하는 날개를 퍼덕이며 달아났다. 한동안 지켜보니 수중에 있거나 보호 아래 있거나 어디든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저건 특정한 위협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종의 패턴이 아닌가 싶었다. 문자 메시지로 사갈 것이 있냐고 묻자 선생님은 다 있어. 그냥 너한테 필요한 것만 이라고 답신을 보내왔다.
나는 슈퍼에서 정종 한 병과 선생님이 좋아하는 약과를 샀는데 슈퍼 주인이 제사이신가 봐요 해서 그 조합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냥 나는 약간 B급 감성으로 평소에 사업들이 술을 사서 마시고 명절이면 재미삼아 주위 사람들한테 선물도 했는데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이런 날에는 참 공교롭게도 공교로워진다고 생각했다. 내 자신이 한심해지면서 환불할까 싶었지만 그러자면 제사이신가 봐요 하는 말에 네 하고 대답했던 게 이상해지니까 그냥 버릴까 싶다가 버릴 때도 마땅찮아 차라리 확 깨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벼랑간 화단으로 집어던지는 상상까지 한 뒤 얌전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선생님 집으로 올라갔다. 어둑어둑하게 조명이 다 꺼져 있으리라는 예상과 달리 집안은 깨끗하고 환하고 레이스 커튼까지 달아 새집 분위기가 났다. 구경해본 안방의 침대는 퀸 사이즈였고 냉장고도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클 것 같은 대용량. 소파 역시 예사롭지 않은 4인용이었다. 베란다에 놓인 승마 자세를 이용한 운동기구까지 보고 나자 무릎이 팍 꺾이는 기분이었다. 거기에는 선생님의 포기하지 않은 계획이 있었다. 주방은 여기저기 토마토 투성이었다. 나는 선생님도 요리를 하는구나 싶어 놀라면서 사온 것들을 식탁 다리 옆에 숨기듯 내려놓고 앉았다. CD는 여전히 많았지만 전보다 확실히 수가 적었고 아마 반으로 나눈 듯 했다. 어떻게 나눴을까? 협의했을까? 알파벳 순으로 너는 L까지, 나는 그 이하로. 그런 대화는 상상만으로 나를 침울하게 했다. 삼성동의 그 집에서 선생님과 배우자 선생님은 행복해 보였고 나는 어느 순간에는 그 다정한 광경이 다를까봐 보기 아깝다고까지 생각했으니까. 선생님은 토마토와 전분으로 엉망이 된 테이블에서 완자를 빚고 있다가 맞아, 음악이 없네 하더니 오디오 버튼을 눌렀다. 들리브였고 꽃의 이중창이었다. 나는 들리브라면 그 대학원생을 처음 만났다던 그때의 음악 아닌가 생각했다. 무용과 리허설 시간에 선생님이 피아노 실연을 해주러 간 것이었다. 그건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였던가? 아무리 특수 조건의 만남이라도 레퍼토리는 결국 비슷비슷하니까 정확한 곡명은 까먹고 말았다. 하긴 기억해봤자 결국에는 내 손해였다. 뭐였든 간에 불세출의 명곡이었을 것이고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을 테니까. 아직도 무언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결국 선생님도 희망과 달리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몇몇 곡들에 대한 예민한 통증만 가지게 될 것이다. 산책하다가 그가 흥얼거린 몇 소절의 가락으로 만들었다는 선생님의 자작곡도. 그때만 해도 선생님은 정신이 나가 있어서 내게 그런 사연까지 들려주며 곡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선생님의 연주는 당연히 훌륭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날은 선생님이 선생님에게는 전혀 필요 없을 듯한 저 승마형 운동기구를 사들고 온 날이기 때문이다. 그 와사비 같은 대학원생이 자기가 쓰던 물건을 판 것이었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가격은 시중가보다 정확히 5만 원 쌌다. 그 남자애가 자신의 여인에게 보여준 그 5만 원의 DC, 5만 원의 애누리, 5만 원의 희생과 그 곡은 선생님이 피아노로 시연하고 있지만 실제 연주에서는 현을 손으로 직접 뜯는 피치카토 주법에 첼로가 끼어들어 음의 날카로운 피치를 드러낼 그 곡은 개탄스러울 정도로 어울리지 않았다.
선생님이 주위의 누군가들에게 영감을 받았다는 곡들 중 당연히 아름답고 환희에 차 있고 한편으로는 섬세하게 흔들리며 동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여러 겹의 감정이 담겨 있는 곡이었다. 선생님은 언젠가 내가 들려준 어린 시절 이야기, 꽃밭에 놀러 가서 들었던 벌 몇 마리의 날개 소리를 듣고 데이지라는 곡을 선물해 주기도 했는데 그 곡을 들으니 데이지는 완전히 왜소한 소품이었다. 연주가 끝나고 제목을 물었을 때 선생님은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오고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온다 라고 했다. 아니, 그 반대였나? 아무튼 리에 씨의 예언처럼 선생님은 평소보다 무척 말이 많았다. 자신의 신상 변화에 대해서만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 주로 이사 과정의 불합리와 어려움을 토로하는 긴 수다였다. 동작도 부산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란이 깨지고 양파가 아슬아슬하게 채 썰리고 후추알이 갈렸다. 선생님, 왜 그러니? 너무 많아요. 둘이 먹기에 너무 많은 양이 요리되고 있었다. 너무 많니? 많아요. 선생님은 그런가? 하면서도 재료를 솥에 다 쏟아 넣었다. 그러고는 얘 이거 월세야 하고 묻지도 않은 대답을 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었는데 선생님이 왜 수다를 멈췄는지 의아해하다가 접시에 놓여있던 생광전과 하나를 먹었다. 선생님은 추운지 한 손으로 시들하게 부엌창을 닫았다. 1시간쯤 지나 탕이 완성되었을 즈음 벨이 울렸고 5-6명의 재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나는 당황했다. 선생님은 내가 말 안 했던가? 하더니 조금 부드러운 얼굴로 너는 손님은 아니니까 라고 했다. 제자들은 너무 다 어려서 어쩐지 종이 인형에서 오려낸 존재들 같았다. 다들 씩씩하고 똑부러지는 어투로 학교를 떠나게 된 선생님을 향한 아쉬움과 새집의 훌륭함에 대한 예찬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적절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걔들은 어쩐지 아까 아파트로 들어오기 전에 본 개천의 오리들처럼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는 듯한 과장된 흥분이 있었다. 나는 지금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전공을 살려서 이들이 기억할 만한 선배가 된 것도 아니니까 화제에서 점점 소외되어 갔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상대를 가장 잘 위로하는 길은 화제의 전환이고, 그러니 학교의 이런저런 일들을 꺼내어 마치 선생님이 아직도 그 과에 촉망받는 교수인 듯한 착각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본능적으로 아는 애들처럼 노련하게 학교 이야기만 했다. 누가 준비도 없이 유학을 가려고 한다든가, 누가 휴학을 하고 싶어 하는데 휴학하면 재수하고 싶고 재수하면 삼수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든가, 누구는 피아노 과외를 10명이나 한다는 등등. 선생님은 확실히 나와 있을 때보다는 안정되어 보였고 토마토탕도 내 기호와는 달리 적절하게 분배되어 비워지고 있었다. 나는 아까 발밑에 내려놓았던 정정을 꺼냈고 조용히 마시기 시작했다. 내가 은근히 취하고 나서야 한 명이 정종병을 가리키며 평소에 이거 마시는 분 처음 봐요 선생님 하고 내게 말했다. 그러니? 네, 맨날 아빠나 삼촌들이 사갖고 오잖아요. 제사 때. 그러고 다 먹지도 않고 끝나면 버리고. 선생님은 근데 이 술 좋아하시나 보다. 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말 걸어준 학생 앞에 잔을 놓고 한 잔 따라주면서 그렇게 말했다. 왜요? 우리 선생님이랑 헷갈리잖아. 선생님한테도 선생님이라고 하고 나한테도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렇구나.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돌렸다. 선생님은 그런 나를 보고 있다가
약과를 접시에 담아 가지고 왔다. 벌건 국물이 남아있는 식기들과 노란 저면과 흰 테이블보, 그리고 다 비워진 정종병은 정말 잊지도 않은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처럼 기이하게 처량맞았다. 학생들은 차를 가져왔다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 또다시 이야기는 지금 당장 선생님의 진짜 삶에서는 중요하지도 않을 콩쿠르와 거기에 입선하기 위해 줄을 서는 영혼이 병든 예술가들과 고가의 악기들, 테크니컬한 연주법들의 정연이나 발표의 준비로 흘러갔는데, 나는 이 대화의 모든 것은 사실 기만이고, 우리는 지금 선생님을 위로하기 위해, 그러니까 죽어버린 선생님의 결혼 생활을 위해 있고, 역시 죽어 마땅한 선생님의 1년여간의 그 외도를 위해 여기 있지 않은가 생각하다가 선생님 하고 선생님을 불렀다. 왜? 선생님, 왜? 걔하고 잤어요? 그 순간 바람이 지나가듯이 휙 하는 침묵이 아파트를 채웠다. 이미 그 영악한 애들은 학교에 떠도는 소문을 알고 있는 듯 놀라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그중 한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걸 신호로 모두들 일어나 부산하게 그릇들을 정리하다가 내가 소파에 가서 누워버렸을 즈음에는 인사하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나는 선생님이 나를 혼내거나 엄청나게 화를 내리라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창가 앞 소파에 한동안 방치되었다. 집안이 너무 괴괴해서 꼭 무슨 큰일이 일어나 모두가 일시에 사라진 듯 했다. 그 침묵이 버거워 아무래도 일어나 내 집으로 가야겠다 싶은 생각을 겨우 했을 때쯤 인기척이 나더니 선생님이 얇은 혼이불을 가져와 내게 덮어주었다. 그날의 실패한 위로 방문은 내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다.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정작 나는 그 가십에 한마디도 보태지 않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그 일에 대한 최종 수호자이자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차라리 딴 애들처럼 굴었다면 선생님 앞에서 무언가를 가장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했다. 애들처럼 뒤에서 찍고 떠들고 말을 지어내면서 인류애도 없이 굴었다면 나는 이제 친구에게조차 하지 않을 듯한 섹스나 성관계라는 말에 대한 이상한 깊이 때문에 유치하게 선택하는 잤니? 라는 표현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주둥이를 오리부리처럼 느려 쳐 닿게 하는 상상을 여러 번 했다. 리에 씨는 내게 사과하라고 권했다. 그대로 두면 미안해지다가 결국에는 선생님을 미워하게 되리라는 이야기였다. 미워하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점심을 먹고 아주 달디단 음료를 하나씩 물고 걸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장마철 쉰 음식처럼 부글부글 상해가고 있는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다. 이상하게 나는 리에 씨가 선생님이나 클래식계와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라 그랬는지 아무 말이나 감정적으로 내뱉기도 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있는지도 몰랐던 선생님에 대한 박한 평가들이었다. 사실 선생님이 공부한 영국의 그 대학은 굳이 따지면 이류에 가깝다든가. 선생님 동기 중에는 이미 선생님보다 훨씬 유명한 연주자들이 많으며 서울 시내에 있기는 하지만 붙고 나면 꼭 재수하고 싶어지는 우리 대학 역시 그리 좋은 직장은 아니라든가. 그러니 버릴만 해서 버렸다든가 하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꼭 후회가 남아서 사내 메신저로 리에 씨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리에 씨는 아마 선생님이 약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다. 사람들에게는
약자를 알아보는 귀신 같은 눈이 있으니까. 초여름의 산책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갑고 맵자한 말이었다. 약자라뇨? 우리 선생님이 어딜 봐서 약자예요? 약자죠. 이혼했다고요? 요즘 세상에? 언제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인 거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랑이라니. 내가 그 대학원생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형편없는 인간인지 설명했는데 사실 나는 그보다 더한 그의 행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차마 리에 씨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인이라는 관계로 들어서자 그 남자애가 선생님에게 요구했을 어떤 태도 같은 것. 선생님 휴대전화에 미리 보기로 뜨던 은파야 하는 반말로 된 메시지나 선생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먹기 시작한 경구 피임약 같은 것. 선생님은 평소에 관심 없었던 왁싱에 대해 내게 묻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양팔과 양다리를 말끔하게 제모하곤 하는 무용가 남자애들을 떠올리면서 아마도 선생님의 그것에 대한 불편한 논평이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건 그냥 그것일 뿐이잖아. 그냥 털뿐이잖아 씨발아 하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삭힐 수밖에 없었다. 상황을 봐서 조금씩 돌려 말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선생님, 피임약을 먹는 건 여자 몸에 좋지가 않아요. 저희 엄마가 근종 때문에 자궁을 드러내고 에스트로겐을 오랫동안 복용했는데요. 유방암에 걸렸잖아요. 그거 안 좋아요, 왜요? 콘돔이라는 안전한 피임 기구가 있는데 왜요? 아니요. 제가 선생님 가방을 열어본 건 아니고요. 열려 있어서 시선이 간 거고요. 선생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100세 못 살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깟 것 때문에 명을 줄이면요. 죽은 사람만 서러워요. 산 놈은 계속 창창하게 사니까요. 하지만 나는 리에 씨의 말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리에 씨는 선생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계 회복은 요원하리라고 했다. 요원하다는 말, 아득히 멀어진다는 말. 나는 퇴근길에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리는 전철 소리를 듣다가 모교의 연주실을 떠올렸다. 대학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작정한 사람처럼 방황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연주실 조교라는 있지도 않은 직을 만들어 자기 일을 돕게 했다. 처음에는 시급도 터무니없이 적은데 왜 이런 일을 시키나? 그야말로 노동 착취 아닌가? 했지만 그 격일의 업무가 준 효과는 컸다. 서울의 북쪽에 있어서인지 유난히 춥고 서늘한 그 대학의 건물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생긴 셈이었다. 마치 허허벌판의 운동장에 누군가 자군원 하나를 그려준 것처럼 어떤 서클 안에 들어있다는 감각은 내게 안정감을 주었다. 물론 돈으로 따지자면 피아노 과외를 뛰는 편이 나았지만 나는 그 일을 졸업하던 해만 빼고 2년 반을 꼬박했다. 뭐 지킬 것도 없는 연주실에 앉아 대관 스케줄을 조정하고 악기들의 입반출을 점검하고 선생님 곡을 기보하거나 연습곡을 들었다. 선생님 연주가 있을 때면 기꺼이 페이지 터너가 되고 때론 선생님의 추천곡으로 콩쿠르를 준비하기도 했다. 물론 나는 끝내 좋은 연주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시간이 내게 필요했던 건 사실이었다. 나는 지금도 선생님이 어떤 존재냐고 누가 물으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빈번하게 칭찬해준 사람이라고 답했다. 그 어려운 예술대학 입시에 돈을 댔으면서도 부모는 정작 이후에 내가 무슨 성취를 이루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으니까. 선생님을 다시 만나러 가는 날에는 돌풍이 불고 비가 내렸다. 나는 어쩐지 그 기상학과가 마음에 들었는데 꽃이 다 지고 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런 기분에 벚꽃이며 라일락이며 철쭉이 다 무언가. 그렇게 햇살햇살 피어나서 꽃가루나 날리며
자기 본능에 열심인 것들의 시비가 일었다. 더구나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으니까 선생님과 내게는. 선생님은 내 전화를 받지 않다가 회사와 황 부장의 이름을 붙여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하자 겨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황 부장이 최근 대기업에서 수주해온 프로젝트로 한국에 네로라 하는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을 모아 K-아트 행사를 열겠다는 계획이었다. 일정이 터무니없이 촉박해서 부서에는 비상이 걸렸다. 황 부장은 선생님과 동문이었고 사실인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선생님 광팬이라고 했다. 선생님이 곡을 모아 몇 년 전 앨범을 냈을 때도 발매되자마자 사서 마르고 닳도록 들었다는 자기 말을 꼭 전하라고 했다. 그러니 함께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황 부장은 선생님에게 행사의 테마곡을 부탁하고 싶어 했다. 부장이 아무리 이 행사에 대한 긍지와 의지를 불태워도 이 정도 예산과 일정으로 대중이 알만한 누군가를 데려올 수는 없으니 그러는 건가 의심했지만 사과도 할 겸 잘됐다 싶었다. 애지자니까 가능하지? 섭외쯤이야 부러뜨릴 수 있겠지? 그 부러뜨린다는 말은 부장을 비롯해 팀장과 사수 모두 쓰는 그들만의 전문 용어였다. 해내자 도 아니고 해결해 도 아니고 해치우자 도 아닌 부러뜨리자라니 참으로 해괴했다. 선생님은 오늘도 아파트로 오라고 했다. 나는 이번에는 슈퍼든 홍제천이든 아무 데도 들르지 않고 곧장 아파트로 직진해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중간에 화원을 지나다 노란색 데이지 화분을 보았고 충동적으로 사들였다. 왜 나는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이렇게 뭘 사게 될까? 그런 돈은 대체 무슨 마음을 위해 지불될까? 불안인가? 하지만 그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점원이 나의 데이지를 비닐봉지에 넣고 있었다. 선생님은 전보다 마르고 생기 없는 잡으면 버석거릴 낙엽 같은 표정으로 무소록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듣고 있었다. 요절한 친구가 남긴 그림을 보며 무소록스키가 작곡한 그 연작은 선생님이 가장 황홀감을 느끼며 연주하는 곡이었다. 선생님은 허리 통증이 심하다며 소파 위에 쿠션을 놓고 앉아 있었다. 허리와 어깨 디스크는 연주자라면 흔히 겪는 직업병이었다. 부엌은 언제 밥을 해먹었는지 횡하니 비어 있었고 선생님은 다른 건 없고 두유 한 잔을 주겠다며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상에서 갈변되고 축 가라앉은 샐러드 한 통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부장이 시킨 대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차피 선생님도 일은 필요하니까.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선생님은 별 반응이 없었다. 내 말은 선생님 쪽으로 흘러갔다가 어딘가에 있는 홀을 만나 그냥 쪼로로 흘러버리는 듯했다. 이런 식이라면 프로젝트건 우리의 화해와 용서이건 제대로 부러뜨려질지 알 수 없었다. 이윽고 선생님이 나는 요즘 우울증을 진단받았어 라고 했다. 의사가 입원을 권했지만 집이나 거기나 마찬가지인 듯해서 그냥 여기에 있기로 했다고. 그게 어떻게 같아요? 다르잖아요. 내가 걱정이 되어 그렇게 말하자 선생님은 그런가? 하고 잠깐 생각했다. 하기는 다르지. 거기는 약을 먹을 때만 하나씩 주니까. 그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약을 나에게 어떻게 맡기는지 모르겠어. CD가 다시 첫 곡인 난쟁이로 넘어갔을 때쯤 나는 선생님께 사과했다. 그러나 그건 리에 씨가 용기를 주었듯이 선생님과의 화해를 바라는 선의로 가득 찬 몽글몽글한 마음이라기보다 무소록스키의 곡이 그렇듯 딱딱하고 음울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강제가 깃든 것이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그날 선생님의 그것을 모욕했어요.
내 무엇을 모욕했지? 선생님의 눈은 너무 고요해서 얼핏 보면 건강한 평안에 든 사람 같았다. 이제 막 휴양지에서 일어나 늦은 아침을 먹으러 가는 사람처럼 저녁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서서 강변이나 운동장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 눈과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달랐고 나는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점에 적지 않은 노여움을 느꼈다. 정작 당사자는 내가 아닌데도 이 일에 끼어들어 사과를 하게 되었다는 상황이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참여해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은 의욕도 느꼈는데 왜냐면 선생님과 나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10여 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해왔던 시간이 있고 루틴이 있었다. 나는 선생님이 피폐하고 종래는 심적으로 파산하더라도 돌아올 만한 2호선 순환선처럼 거대한 서클을 그려주고 싶었다. 선생님이 하고 계신 사랑에 대해서 제가 너무 함부로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 쓰며 발음을 정확히 하며 대답했다. 선생님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저거 데이지니? 하고 화분을 가리켰다. 데이지는 아직 비닐봉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노란 꽃잎 한 장만 살짝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자 선생님은 내가 그때 뭘 잘 몰랐는데 하고 말을 꺼냈다. 네가 어렸을 때 봤다던 그 꽃은 데이지가 아닌 것 같더라. 데이지는 여러 겹인데 그건 펜지였어. 괜찮아요, 선생님.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데이지도 아닌데 데이지라고 하고 사실은 펜지인데. 아니에요. 사과하지 마세요, 선생님. 나는 괜히 눈물이 나서 엉엉 울었는데 그런 나를 보고 있던 선생님의 눈시울도 붉어지다가 고개를 돌려 재빨리 그 순간을 모면했다. 그리고 그 일은 다 끝났어.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가 뭘 걱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한동안 사랑의 무구함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빗무리처럼 갖게 되는 어떤 형질에 대해 그건 더 이상 와사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리에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점심 산책길에 잠깐씩 나눴지만 그렇게 고궁과 거리와 광장을 오가는 동안 언젠가 리에 씨가 했던 표현처럼 여러 계절들이 지나는 듯 했다. 그러니까 26년 동안의 모든 계절이. 리에 씨가 뉴욕으로 간 데에는 당시 한국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염증, 지체, 후진성이 있었다고 했다. 언제나 여기를 떠나고 싶었고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교환학생으로 가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미스타리를 만난 건 그런 22살의 리에 씨에게 행운처럼 여겨졌다. 그는 40에 가까운 병약한 사회학자였으며 이미 한 번 결혼한 경험이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포공항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며 리에 씨가 떠올린 것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이라는 노래와 영화 그렘린이었다. 그렘린은 리에 씨가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본 미국 영화였다. 1985년의 성탄절이었고 서울 극장이었다. 귀엽고 선한 털뭉치가 물에 닿으면 단란한 가족을 파괴하는 괴물이 탄생한다는 내용이었다. 물에 닿은 것이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소하고 무심한 행동인가 싶은데 그래서 더더욱 두려워지는 공포였다. 그 영화에서 리에 씨에게 인상적이었던 건 등장인물도 인물이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그 가정의 평범한 가구와 평범한 가전제품, 평범한 침구류와 평범한 식기들이었다. 그런 것들이 마구 망쳐져 갈 때 괴물들이 접시를 깨고 오븐과 전자레인지로 장난을 치고 커튼을 긴 손톱으로 찢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엉망으로 휘저어 놓을 때 리에 씨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망치고 일소해버려야 좀 살 것 같은 스테레오타입의 미국식 가정에 대해서 생각했다. 리에 씨는 학생운동의 전통이 있는 독서회에서 활동했는데 그곳의 여자 선배들이 얼마나 투철한 신념과 의식을 지녔던 간에 결혼 후에는 대개 비슷비슷한 불행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남편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란 없는 듯 보였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을 피해 과 학생회장이었던 선배가 리에 씨 집에서 자고 간 다음 날, 혁명의 날이 오더라도 거기에 여자들의 자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여자는 노동자보다도 노예보다도 제3세계 식민지인들보다도 더 늦게 어쩌면 영영 해방되지 못하겠구나.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는 리에 씨의 스토리가 한국을 벗어나 선진국에서 비로소 주체적인 여성의 삶을 찾으려다 가부장적이게 짝이 없는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이혼하고 귀국한 배경만 세계의 시장인 뉴욕이냐 그저 그런 시장인 서울인가만 다르지 결국 수없이 되풀이되는 패턴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했다. 리에 씨 대신 우리 언니나 엄마나 누구를 갖다 대도 상관없는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랐다. 리에 씨의 가정에는 그런 패턴은 없고 마치 무균실에 놓인 가정처럼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생기는 뜻밖의 고통이 있었다. 뉴욕에서 돌아오기까지 20여 년 넘게 미스타리는 리에 씨와 단 한 번의 섹스도 하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선택했는가는 리에 씨가 매일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었다. 이유를 물으면 그는 병든 육체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도 리에 씨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그러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리에 씨는 많은 감정들과 싸워야 했다. 분노, 의혹, 불신, 욕망, 냉소, 공격성, 자괴, 슬픔, 허무, 실망.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은 수치심이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어차피 리에 씨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느끼는 수치심, 그것은 깊은 상념 속에서만 있지 않고 매일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매번 스스로를 창피주고 모욕하려는 시선이 생겨나 오븐에서 식기를 꺼내거나 바자회에서 입을 드레스풍의 옷을 고르거나 꽃밭에 물을 주거나 장을 보고 있을 때 그렇게 사사소소한 욕망을 실현하고 있을 때마다 자신을 위축되게 하는 시선을 리에 씨는 느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섹스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미스터리인데 왜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꾸짖고 경멸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렇게 한번 분열되기 시작한 의식은 알코올로 조금씩 더 파괴되어 갔다. 뉴욕의 꽤 부자 동네에 있었던 리에 씨의 집은 고요하고 점심에 열어놓은 창으로 들어온 벌 한 마리가 겨우 그날의 걱정일 정도로 평화로웠지만 리에 씨는 이 집이 그렘린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천진무구해 보이는 괴물들로 들끓고 있어 특별한 악의 없이 자신을 죽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미스타리가 대학에서 돌아와 다소 지쳤지만 다정한 얼굴로 여보 나 왔어 하면서 인사하는 그 손동작 속에 샤워를 마친 미스타리가 손발톱을 똑깍똑깍 잘 자르고 파자마를 입고 침대에 누워 먼저 잠이 들면 리에 씨 눈에 들어오던 잠깐 발기되어 있는 그의 성기 속에 교민들이 다니는 교회에 주일에 가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듣는 목사의 설교나 반복해서 닦는 식기와 테이블 위에 그것이 있었다. 나는 미스터리를 사랑했어, 윤령 씨. 하지만 지혜롭지 못해서 그가 미워질 때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지. 뒤늦게라도 이혼을 하셨잖아요. 돌아오셨잖아요. 나는 과거의 미망이야 중요하지 않고
현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최선을 다해 리에 씨를 위로했다. 그때는 이미 여름이 한창이라 그늘 속이 아니라면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출발해 교보 빌딩까지 갔다가 의뢰 건물의 그늘 속에 서 있었다. 그렇게 한 발을 좀 더 어두운 쪽으로 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만한 상황이 되었다. 아니야. 이혼은 미스타리가 결정했어. 신장이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는 선고를 받고 나를 설득해 이혼했지. 이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눈물겨웠는지 하루 2시간 겨우 일상의 일을 처리하는 병세 속에서도 계속되었어. 그 시간을 생각하면 율령씨, 그러면 미스타리와 내가 했던 사랑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잖아. 나는 평소에도 크게 관심도 없는 사랑의 면면을 왜 이 여름 이렇게 고심해야 하나 생각했다. 리에 씨도 선생님도 모두 나보다는 근 수십 년은 위인 여자들. 그러니까 더 늙고 경험 있는 연륜 있고 스펙 있는 여자들인데 인생의 중요한 마디마다 여전한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듯 했다. 어쩌면 신화에서 인간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다 날아가고 남는 건 희망이 아니라 의문이 아니었을까? 나는 대체 리에 씨의 남편이 왜 그런 삶을 택했는지 궁금했고 어느 할 일 없는 밤 구글링을 통해 그 사회학자의 부고를 찾아냈다. 리에 씨의 한국 이름은 산드라 알 리였고 그들이 살았던 동네는 뉴욕의 퀸스였다. 나는 리에 씨가 이혼을 했다고만 했지 그가 죽었다고는 하지 않아서 당황했다. 그는 대학에서 홉스에 대해 가르쳤고 미술과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듯 블로그를 잠시 운영하기도 했다. 한 사이트에는 그의 짤막한 동영상 인터뷰가 올라와 있었다. 재킷을 그리 단정하지 않은 상태로 걸치고 말할 때마다 검지로 허공을 찌르듯 하는 버릇이 있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서사, 리에 씨가 말한 그 복잡한 욕망과 사랑의 서사는 없어 보였다. 그저 그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라는 개념에 대한 지루한 설명처럼 그의 인생은 그런 고루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듯 했다. 나는 리에 씨가 자신과 그의 관계를 여러 번의 산책을 통해 설명한 수고와 진정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그 결론이 정당한 사랑으로 되는 것에는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는데 영상 밑에 누군가가 달아놓은 No More Racism이라는 댓글을 발견했다. 사회학자에게 붙은 인종차별은 안 된다는 댓글이라니. 나는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댓글을 단 사람의 프로필을 눌렀다. 그는 유학원을 운영하는 한인이었고 뉴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한인 관련 뉴스들을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었다. 정식 루트로 알려진 뉴스뿐 아니라 한인들이 운영하는 크고 작은 매체, 종교시설, 친목단체 등에서 발설하는 루머나 잡담에 가까운 이야기들도 있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가 링크해 놓은 한 기사를 발견했다. 뉴욕의 모 대학 교수가 그의 배우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구역까지만 나온 집 주소가 퀸스였고 전공이 같았으며 사건이 일어난 월과 부고의 날짜가 동일했다. 그는 자택에 설치되어 있는 내부 엘리베이터에 갇힌 채 발견되었는데 그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불과 하루 만에 사망하였고 이와 관련해 배우자의 고의성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사를 인용해 놓은 그는 이것이 한인들에게 종종 불리하게 적용되는 인종차별적 수사는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 왜냐면 수많은 한인들이 그 사회학자 부부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증언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어느 솜털만한 문제도 없었다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나이차가 있었지만 서로를 존경하며 귀감이 되는 사랑을 실천 중이었다. 나는 좀 더 체중 감량을 해야겠다며 회사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끊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들러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부터 회사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있었다. 나는 점심을 아주 간단히 때우거나 아예 먹지 않고 헬스장에 들러 스피닝을 돌리고 러닝머신을 뛰었다. 더 이상 산책을 하지 않는 날들의 적당한 변명이 되었다. 그러면서 한 번은 리에 씨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거리낌에서 출발해 나중에는 혐오 같은 미운 감정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관계의 기본 아닌가 싶었지만 그렇게는 하지 못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정말 리에 씨가 살인자라고 여기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들면 운동을 하다가도 나는 와다닥 웃음이 났는데 그런 건 정말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게 밀려드는 그 말도 안 되는 통속과 심파의 서사를 거부하듯 실제로 헛손짓을 해가며 될 말을 해 라고 중얼거렸지만 어떨 때는 죽일 수도 있지 뭐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무수히 공회전하는 그 마음 상태에서도 리에 씨의 이 말에 대해서는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언제나 약자라는. 운동을 하다가 떠올리면 어쩐지 다리 힘이 빠지고 선득선득한 추위를 느끼게 되는 그 사랑의 무결함에 대한 말이었다. 거국적 행사의 이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오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클라이언트에게 거절당하고 결국 고궁에서 라고 결정되었다. 중요한 라인업들이 잡히자 어느 선을 탔는지도 모르는 낙하산들이 우르르 떨어져서 섭외를 종결했다. 비록 가불관계가 선명한 가운데 공연과 전시를 담당하는 기획자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감시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절대 선택할 수가 없는 아티스트들이었다. 대체로 젊은 사원들이 선정에 불만을 갖고 입을 쑥 내밀었지만 사수가 너네는 정말 사회생활할 줄 모르는 초랭이들이다 하는 바람에 감정을 다스렸다. 이거 넣으려면 이거 받아야 하는 거고 현실과 이상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부러뜨릴 생각해야지. 어디서 순진을 떠니 떨기를.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리에 씨에게도 골치 아픈 섭외 대상자들이 한둘이 아닌 듯 했다. 그중 가장 난관은 영상 작업을 하는 돈수라는 작가였다. 작품을 상영할 스크린의 크기가 문제였다. 고궁 측에서 장소 허락을 하면서 걸었던 조건 중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궁의 건물을 가리는 설치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였는데 돈수는 그런 규정 따위는 납득하려 들지 않았다. 고궁의 담장을 훨씬 넘는 웬만한 야구장 전광판만한 사이즈를 고집했다. 그래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초청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국제적인 작가였다. 그 협상을 부러뜨리기 위해 부장과 이사까지 동원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각도를 찾아냈는지 몰라도 고궁의 처마가 똑 끝나고 팔 벌린 나무들의 가지가 이어지기 직전 어떻게 45도 틀면 만인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다. 하지만 그렇게 각도를 트는데도 돈수는 예민해서 재차 설득을 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실을 방문한 돈수는 상영 중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불의의 사고, 화면이 일그러지거나 뒷배경에 뭔가가 비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면 배상한다는 각서를 받고 나서야 허락했다. 그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서인지 아니면 국제적인 공증이 필요해서인지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딕션이 자기와 유사하고 매우 훌륭한 영어를 사용한다며 주로 리에 씨와 대화했는데 뉴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돈수는 살았던 지역을 물었고 리에 씨는 맨해튼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지명을 댔다. 선생님은 곡은 완성했지만 제목은 붙이지 못하고 있다가 최종 단계에서야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가고
내려가려고 하면 올라간다라고 정했다. 곡 제목이 이전 곡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지만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어서 이거 초연이라고 팸플릿에 적을까요? 했는데 선생님은 무덤덤하게 그러라고 했다. 스타카토가 붙은 길고 짧은 아르페지오로 구성된 그 곡은 좀 앙상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데모상으로도 훌륭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곡의 소개말은 쓰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냥 불러주기만 하면 받아 적겠다고 해도 선생님은 하면서 뜸을 들이다가 나에게 일임했다. 행사날 연주는커녕 참석하게 하는데도 지난한 설득이 필요했던 터라 더는 강요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가보니 선생님은 짐 정리를 하고 있었다. 관리소장이 올라와서 선생님이 내놓은 운동기구를 고맙다고 가져갔고 이제는 몇 개의 소품만 식탁에 남아 있었다. 선생님은 마치 눈싸움을 하듯 그것들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카드와 편지 몇 장을 집어 천천히 찢었다. 유치한 서클 무늬가 그려진 스카프는 이따가 내려갈 때에 옷 수거함에 넣어줘 하면서 내게 건넸고 이제 남은 건 바싹 말린 꽃잎을 넣고 향수를 채워 넣은 유리병이었다.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그 유리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엄지와 검지로 달랑 들어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나는 선생님이 워낙 살림의 젬병이라 쓰레기 봉투에는 가연성만 넣어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는가 싶어서 선생님, 이건 안 돼요 하고 말렸다. 그러자 선생님은 도리어 그럼 어쩌니? 하고 내게 되물었다. 그런 선생님의 얼굴에는 아직 다 정리되지 않은 복잡하고도 선명한 고통이 얼룩져 있어서 나는 차마 속을 알뜰히 비워 재활용으로 내놓으라고는 하지 못했다. 슈퍼로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자 주인은 별도의 특수 폐기물용 봉투를 내밀었다. 얼마예요? 5,100원 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싸요? 50리터라서 그렇죠. 그렇게는 필요가 없는데 그냥 요만한 병 하나 버릴 거라서요. 나는 두 손으로 무언가를 움켜잡듯이 해서 크기를 표시했다. 주인은 보더니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했다. 대형밖에 안 나와. 나는 하는 수 없이 잘하면 쪼그려 앉은 사람 하나라도 충분히 버릴 수 있을 듯한 그 봉투를 사왔다. 선생님은 비닐봉지 안에 병을 떨구듯 넣더니 입구 부분을 느슨하게 묶었다. 거기에는 아직 충분한 양의 폐기물이 차지 않아서 버려진 것이 무엇인지 아주 오롯하게 보였다. 그날도 용건은 해결하지 못하고 쓰레기만 가지고 아파트를 나가려는데 선생님이 잠깐만 하더니 무언가를 더 가져왔다. 무더운 여름을 살아내지 못하고 선생님의 방관 속에 죽어버린 아마도 내가 사다 주었을 데이지 화분이었다. 선생님 곡에 대한 설명을 쓰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그 곡을 썼던 선생님의 여름날들을 떠올려 볼 수밖에 없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 가볼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고 아무래도 좀 더 어두운 편에 서보는 것이었다. 그 와사비 인간의 춤사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또다시 유튜브를 틀어서 밤마다 시청했는데 너무 반복해서 눈에 무리가 간 것인지 아주 잠깐 눈물이 나기도 했다. 그는 리허설 영상에서 한국의 어깨춤 동작을 선보이고 있었다. 어깨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을 전혀 유연하지 않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천천히 반복하면서 한편이 올라가려고 하면 반대편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려고 하면 다시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 이상하게 허탈하고 비애가 번지는 표정. 그러면서도 이것을 춤의 신명이라 설명하는 상황이 서글프게 느껴졌다. 세상의 어떤 환희는 그렇게 자유자재가 아니라
불가피한 강제 속에 발생한다는 것이. 나는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든 문장을 만들어 보려다가 서양 음악 작곡가 진음파가 만들어내는 동서양 음악의 조화, 한국적 선율의 재발견,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 같은 말로 대체해버렸다. 선생님의 그 여름에 대해서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았다.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감정과 상태의 불수의근에 몰두해 있는 선생님의 연인조차도. 소개글을 완성해 선생님에게 컨펌을 요청했지만 선생님은 내가 보낸 이메일을 읽지도 않은 것으로 예의 그 거부 의사에 다시 언더라인을 그었다. 마침내 D-Day가 되자 우리는 고궁 안을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특히 우리가 VIP라고 부르는 초대 인사나 클라이언트들이 왔을 때는 고궁의 경계석들을 허들처럼 넘어가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전시는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상설이었고 D-Day 행사는 공연이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조명을 모두 암흑으로 만든 뒤 띄우는 돈수의 기계의 탄생이 클라이맥스였다. 그걸 스크린에 띄우는 건 뭐 그리 어렵고 복잡한 과정도 아니었지만 각서까지 쓴 터라 직원들은 모두 긴장했다. 어디서 수가 틀려 트집을 잡을지 몰랐다. 보름이라 더 둥실 떠오를 닮아져 문제 삼을지 모른다고. 부장은 전시 쪽 팀장에게 기상청에 전화를 걸어 오늘 달이 어느 방향에서 뜨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내게는 그 일 이외에도 긴장해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온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전처럼 선생님에게 편하게 연락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날 선생님이 유리병과 함께 내 화분까지 치워버린 것이 어느 날은 청소를 하는 사람의 당연한 행동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내게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선생님이 리에 씨와 만나게 된다는 점도 신경 쓰였다. 물론 선생님은 리에 씨에 대해 모르고 리에 씨도 내가 전한 것 이외에는 선생님에 대해 모르며 결과적으로 모두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나도 양쪽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은 아주 모르게 되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모종의 관련자들이 맞닥뜨리는 듯한 긴장이 있었다. 돈수의 작품은 선생님 곡이 끝난 직후 발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자의 이유로 회사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 마침내 작품이 상영되었다. 그날부터 우천시만 제외하고 고궁에서 무한 반복될 그 영상은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열심히 빨고 있는 어느 우량아의 모습이었다. 솜털 하나도 다 잡아낼 듯한 고화질의 영상이 거대한 스크린에 떠올랐고 무아지경의 자족감을 느끼며 엄지를 탐하고 있는 아기의 열띤 반복이 펼쳐졌다. 그 쌕쌕하는 숨소리와 손가락들을 축축히 적시며 흘러내리는 투명하고 농도 짙은 침과 머리카락이 땀으로 범벅이 된 상황에서도 도무지 놓지 않는 엄지를 카메라가 담고 있었다. 그 갈구와 애착과 버둥거리는 팔동작을. 아직 행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선생님에게 인사를 해야겠다. 인사를. 그러니까 다정한 배웅을 해야겠다 하면서도 인파가 많아 눈으로만 우선 따랐는데 리에 씨가 선생님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보였다. 선생님은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몇 마디 말을 했다. 리에 씨가 밤하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보름달 얘기를 한 듯 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의 정확히 반대편에 떠있는 그 환하고 거대하며 완전한 원형인 것을. 둘은 어깨를 가까이 하며 고궁의 돌담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행사가 진행 중인데 리에 씨가 어디까지 함께 가는 건가? 저러면 또 사수들한테 한 소리 듣지 않겠나? 하면서도 벌써 중간문을 넘어가는 그들을 따라가지는 못했다.